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TV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새로운 기획 방송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이라는 그러한 대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청년이라 하면은 뭐 한 20대, 한국의 20대, 30대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반드시 20대, 30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나라를 책임질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책임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지 못했다. 제대로 된 사회과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 대신 수많은 어떤 근거가 없는 어떤 환상이라든가 심지어는 거짓말을 교육을 받아서 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가운데 잘못된 정보가 잔뜩 입력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한국의 교육계가 책임질 일인데요. 이승만 TV를 통해서 일단 장차 정부가 본격적으로 수행할 교육혁명의 승부를 달리는 기분으로 먼저 이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강의는요, 대충 한 33개 정도의 소주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릴 적부터 민족주의 교육을 받았다. 잘못된 민족주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시대착오의 교육을 받았다. 근대 인간으로서 자유와 독립적인 어떤 개인으로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세 번째는 조선왕조는 왜 망하였는가. 이 주제는 이 이승만 TV에서도 벌써 한두 차례 다뤄졌습니다만 일제가 침략해서 망했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문명의 해체로서 조선왕조는 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일일이 다 지금 이 시간에 소개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네 번째는 이승만은 미국에서 호의호식했다는 엉터리 비방입니다. 흔히 자기 자신을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자부하는 어떤 인사들 가운데서도 이승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내막을 속내를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중국에서 독립투쟁한다고 고생하는데 이승만은 미국에서 양복 입고 호텔에서 자면서 또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했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엉터리 비방이 널리 퍼져 있어요. 다섯 번째,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합니다. 얼마 전에도 광복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가열찬 투쟁으로 그날의 해방의 환희를 맞이했다 하면서 평양에 있었던 어느 고무신 공장의 어떤 여공의 어떤 스트라이크 투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가열탄 무장 독립투쟁이나 노동운동 일제 저항한 경제투쟁을 통해서 해방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이승만과 김일성 누가 분단의 주범인가 등등 이런 이야기들 한 33개를 일곱 번째는 갈팡질팡 긴구 그 혼돈의 정치와 세계관 김용삼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는데요.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흥미롭고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어떤 인식들에 대해서 좀 뭔가 더 시사만평적인 어떤 그런 가벼운 기분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주 2회 정도 한 30회니까 15주 내지 16주 정도에 걸쳐서 진행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민족주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 손녀가 나이 6살에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서 몇 달 다니더니 하루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 일본은 우리 민족의 원수래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 6살 어린애가 유치원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일본을 원수로 여기는 그런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세대 간에 전승되는 하나의 그 문화인데요. 그 문화로서 민족주의입니다. 이 민족주의는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 교육까지 일관된 교육의 그 한국 교육의 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 역사 영역의 그 을개입니다. 2007년도에 교육부가 작성하고 지금 현행 그 사회과 교육과정에 그 여러 그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역사 영역의 을개가 이 지난 어떤 2000년, 3000년의 한국 역사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된 결례입니다. 우리 민족은 2000년, 3000년 전부터 하나된 결례, 결례란 거는 피붙이란 뜻입니다. 피붙이. 이 결례란 말은 저 조선시대는 없었는데요. 이 최연배 선생이 만들어낸 순한국어입니다. 일본에서 민족이란 말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뭔가 그에 대한 말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최연배 선생이 만들었다 그래요. 이 국어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에서 제가 뭐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의 핏줄로서 하나의 동족이고 하나의 민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문화가 발전한 고려, 그 다음에 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이게 이제 대체로 15, 17세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해서 18세기 이후에 뭐 상업 경제가 발달하고 실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운동,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이래서 크게 이제 이런 을개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된 결례가 역사 행위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충격과 도전에 대한 반응의 단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불교가 발달했다가 유교가 발달했다가 그다음에 실학이 발달했다가 그다음에는 새로운 문물을 수용해서 했는데 불행하게도 식민지가 되어서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그러는데요. 이 전체적 어떤 그 세부 항목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 교육 자체는 민족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서술 단위가 우리 민족은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 우리 민족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역사를 배워왔는데요. 실제로 이 조선 왕조에 여기 그 이전에 그 다양한 문화가 발전한 고려라든가 유교 전통의 조선이라든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던 18, 19세기에 과연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느냐라고 이제 엄밀하게 따져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 이 점은 최근 한 10년, 15년간 한국사학계가 이룩한 하나의 그 값진 연구 성과에 생각합니다. 19세기 말까지 민족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그에 상응하는 개념도 대단히 불투명한 사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이라는 말이 처음 사료에 등장하는 것은 한 1904년부터 1907년까지 1907년 이후가 되어서야 그 당시 황성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민족은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전에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가다가 1900년대 초에 20세기 초에 민족이란 말이 여러 그 간혹 가다 잡지나 신문에 나오고요. 심지어는 청년 이승만이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도 민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민족이란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인족이란 뜻입니다. 짐승과 구분되는 인류라는 뜻으로 인족이라는 그 말을 쓰다가 또 민족이라는 말을 섞어 쓰기도 하고, 그래서 19세기까지의 민족이라는 개념이나 단어는 없었고, 간혹 그 말이 우연하게 쓰일 때는 인류라는 뜻으로, 인간이라는 족속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관심에서 예전에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요.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 정약용 선생의 19세기를 대표하는 대학자
이 정약용 선생의 인간관계 범주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근대적 개인, 그 다음에 사회 이런 개념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한번 따지기 위해서 이 정약용의 상내사전이라는 정약용이 쓴 가장 중부피 나가는 무게 있는 어떤 예학서입니다. 그거를 읽고 거기에 나타난 인간관계가 어떠한 범주로 나눠져 있는가를 한번 논문을 쓴 게 있는데요. 이 논문은 제가 사실은 상당히 좀 아끼는 자부하는 그러한 논문입니다. 이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4종류로 나눴어요. 첫째는 천속이다 해서 이거는 하늘에 낸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낸 관계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부자 형제를 가리키는 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이 있는데 임금의 아버지가 있다 칩시다. 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 아버지가 살인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법을 어겼습니다. 임금의 아버지가 국법을 어겼으면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금 자리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넣고 산속으로 들어갈 지언정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다. 그게 우리 동양의 법률학의 기본 종지입니다. 종지입니다. 그래서 흠음시서 첫머리에 보면은 신하들은 임금의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느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천속이죠. 그 다음에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명분이란 건 군신관계, 부부관계, 준호관계, 사제관계, 친후관계인데 이거는 예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군신법관계, 준호관계 이것은 그 분수가 하늘과 같이 엄해서 결코 타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맞지 않으면 틀어지는 관계, 헤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군군신신해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됩니다. 근데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은 헤어질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제관계 다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예라는 어떤 일종의 유교사의 나름의 계약의 원리에 따라서 맺어진 관계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류라 했어요. 이 종류는 군자와 소인, 양반과 상놈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하늘이 준 그 떳떳한 품성을 다 실어펴서 자기를 완성한 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꽉 막혀가지고 기질이 아주 꽉 검수처럼 막혀가지고 짐승과도 같은 이런 자기 이익만 알고 아는 그러한 소인배가 있다. 이게 바로 양반과 쌍놈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소인을 다스려야 된다. 양반은 상놈을 교육해야 된다. 목민해야 된다.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라 썼죠. 바로 양반이 상놈을 교화로서 다스리는 그 어떤 것이 지방행정의 본질인데 그걸 가지고 목민심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종류라 그래서 화종과 이종으로 나뉜다. 화종은 중화, 중국이고 이종은 오랑캐입니다. 조선은 오랑캐예요. 그래서 정약용은 이 화종과 이종의 어떤 인종적인 우열 관계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스스로를 이종인데 이종으로서는 준화종으로서 소중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화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다 속에 있는 오랑캐 일본은 더 등급이 낮은 이종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대적인 개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자유로운 인간들의 결사로서 사회라는 그러한 어떤 관점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모든 것이 혈연과 그 다음에 상하 신분과 그 다음에는 화의라는 국제 질서가 우리 조선 사회를 인간관계의 지위를 결을 나누고 있고 그 결을 나눈 인간관계의 상하 위계 질서로서 하나의 사회와 인간이 감갑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런 세계에서는 특히 화종과 이종을 나누듯이 우리는 하나의 혈연으로서 피부치로서 결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대단히 고급의 국제화된 감각을 갖는 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동양 유교 사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국제적 신사로서 자기를 감각했어요. 그 밑에 있는 동네 하민들, 집안의 노비들을 자기와 같은 동류다, 같은 인간이다, 같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생겨나기 힘들고, 이것이 생겨난 것은 20세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란 말이 일본에서 들어오게 되고, 그 민족이란 말이 신조어로서, 외래어로서 들어와서 점점 널리 확산이 되는데, 이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제국제에 의한 한국인의, 조선인의 차별, 지배, 억압이죠. 그죠? 인종에 기초한 억압만큼 한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집단적인 인종주의에 기초한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 이거는 인간의 감정적인 동물인상 지금도 아주 21세기 오늘날까지도 인류는 이즘을 아직 극복하고 있지 못한데, 20세기 전반은 오히려 인종주의가 하나의 제국주의의 지배 논리로서 널리 확산되고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피어간 민족으로서 민족이라는 감정이 대단히 쉽게 전파가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그 사회 편성의 원리가 바로 시족이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제가 이전에 한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만, 앙드레 스미드라는 사람이 쓴 제국 그 사이의 한국이라는 그 책에서 번역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신문이 민족이라는 말을 보급을 할 때 이것은 시족, 족보, 종법의 개념을 민족사회 서술에 적용하였다. 시족과 민족은 공통의 감각과 원리로 연결되었다. 민족의 역사는 광대한 족보의 형식을 띠게 되었다. 민족은 그 자체로는 새로운 개념이지만 그 서술 방식은 이미 조선왕조 시기부터 내려온 역사 감각이었습니다. 조선왕조의 지배신분인 양반은 하나의 시족 단위로, 종족 단위로, 그러니까 북의 동성 집단을 구성을 했죠. 북의 동성 집단을 구성해서 나름의 문화적 위세를 구가하고 또 외부로부터의 그 공격을 방어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갖고 양반 신분이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양반의 나라 조선왕조가 해체되니까 이 양반 사회의 구성 원리가 전 민중적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양반을 칭하고 족보를 구성을 하고 약간의 경제력만 있으면은 동족 집단을 결성을 하고 문중을 결성하고 전국의 대동회에 참여하게 되고 또 없던 족보나 없던 조상의 묘를 만들어내면서 양반화하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이 양반화하는 과정이 바로 어떤 그 시족제적 어떤 그 혈연 원리로 인간관계의 외연을 넓혀가는 과정인데, 바로 그런 그 어떤 한국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일차적인 사회의 형성 원리가 바로 민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확산이 될 때 촉매의 역할을 해서 우리 전 어떤 그 조선인 전체가 2천만이 하나의 결의다, 피부치다 하는 이와 같은 의식을 확산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앙드레 스미트가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그 민족 개념의 확산으로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로서 갖는 풍수 지리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하게 이 국토를 하나의 신체로 감각을 합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요, 산경표라 해서 산의 족보를 그린 것입니다. 산의 우두머리는, 산의 종장은 이 백두산이에요. 이 백두산을 정수리로 해서 뻗어나오는 산맥의 어떤 계보관계를 쭉 산맥의 족보를 작성한 것이 상경포인데, 이 상경포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 잘 알려진 이와 같은 조선의 산맥도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척추가 정맥으로 흐르고 그 정맥에서 각종 동맥이 뻗어나오고 그 동맥에 따라서 신체의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형성되어서 마치 조선반도 그 자체가 하나의 사람의 모양인 것처럼, 내지는 중국을 향해서 웅크리고 있는 어떤 호랑이인 것처럼, 또는 토끼인 것처럼, 또는
조선왕조 시절에는 중국을 향해서 업을 하고 있는 갓을 쓴 노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감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국토 신체론이라는 거, 일종의 지오 에코노믹스, 이 지오 에코노믹스가 또 우리 한국,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모두 하나의 피부치다. 서로 혈맥을 나누는 어떤 그 동족이다 하는 이와 같은 의식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20세기 들어와서 일제의 억압과 차별 하에서 민족이라는 감정이 다 그 새로운 신조어로서 널리 확산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이질적인 현상은 아니고 자신의 전통 문화와 순응하면서 순접하면서 급속하게 한국인 전체를 그 속에 몰입시키는 하나의 집단 감정으로 발전시켜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근대는 없습니다. 근대란 것은 다음에 조금 뒤에 다음 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과 그 개인들의 계약 관계로서의 결사체를 그 본질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와 같은 그 개인과 하나의 사회라는 이와 같은 어떤 그 근대 문명의 핵심적인 두 요소가 이 속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책을 쭉 보더라도 민족이 역사 사실로 역사 서술의 행위와 서술의 단위가 되어 있는 가운데 근대적 개인이 어떻게 탄생됐는가, 그리고 근대적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그런 관점이 거기 없어요. 여러분 역사책을 한번 쭉 놓고 보십시오. 20세기 들어와서 한국의 마을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한국의 학교가, 한국의 직장이, 회사가, 공장이 어떻게 발전해 놨는가, 한국의 사회와 우회단체가 어떻게 발전해 나왔는가, 인간들이 그 몸을 담고 살고 있는 그 직장과 가족과 직장과 마을과 그리고 주변의 우회단체,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런 서술은 우리 역사책에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역사도 연구도 안 있지 않고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바로 이 민족이 오로지 역사의식을 지배하는 유일의 기준으로 채용되고 작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일본은 우리의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대라는 것은 하나의 넓은 어떤 대항해 시대 이후에 세계를 공간으로 해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세계인이 될 때, 그죠? 영국의 압제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죠. 새로운 종교, 새로운 자유를 찾았습니다. 배를 타고 망망한 대해를 달릴 때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선원들끼리 선장의 지휘하에 협력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내부 규율을 하고 판단을 해서 파도를 뚫고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 자유의 공간이 바로 대항해 시대 그 형성된 그 세계화, 그런 개념이 이 민족주의에는 없어요. 그런 그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근대라는 것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심지어는 민족 억압적인 어떤 그 외부 문명으로서만 이해되고 설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여러분은 받아왔어요.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세계는 낯선 존재고 근대는 아직도 우리 의식 바깥에 외곽에 머물러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잠재적인 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 한국 교육의 효과, 젊은이들의 폐쇄적인 민족주의적인 어떤 의식을 만들었고 또 지금도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민족주의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것을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